에너지 흐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참고로 여러분 생태계에 대해서의 에너지 흐름뿐만 아니라 요런 과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에너지는 두 개의 원리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거를 본격적으로 설명하면 열역학이라고 하거든요. 일이 있고요. 열역학에 이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법칙에 따라 에너지는 움직입니다. 열에너지가 일반 역학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법칙인데 우리는 여기서 딴 거 필요 없고요. 그렇게 에너지가 전환될 때 에너지 전체는 보존된다는 거죠. 이 말은 형태만 바꾸는 거지 사라지거나 생성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라지거나 생성될 수 없다는 게 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를 섭취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호흡을 통해 열 에너지를 빼내고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전환시키고 전체 에너지는 그대로 있어요. 에너지만 전환되는 거죠. 실례로 우주 초기에 가장 기본 점으로부터 빅뱅론이 출발을 하잖아요. 그때의 에너지나 137억이 지난 지금의 에너지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어? 그런데 왜 우리는 에너지를 자꾸 아껴 써야 된다고 그러죠? 전기 아껴 쓰고 막 이래야 된다고 하는 거냐? 제 이 법칙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그 에너지가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일방적 흐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방적이란 말은요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가역이라고 그래요. 역이 가능하냐? 아니에요. 얘들은 비가역이에요. 비가역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제가 쓰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냐면 여러분들 비문학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비문학 지문에 에너지는 비가역적이며 이렇게 해요. 그럼 어느 쪽으로 일방적이냐? 비교적 유용한 에너지가 쓸모없는 무용한 에너지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로 따지면 현재와 과거 우주 빅뱅일 때에 그때 에너지 총량은 동일하지만 현재가 무용한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에요. 이해 갔죠? 그래서 이렇게 유용한 에너지가 무용한 에너지로 간다. 열 에너지 학에서는요 얘를 고온이라고 해요. 고온. 얘를 저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주의 온도가 낮은 거예요. 이해 갔죠? 저게 기본이 돼 있어야 지금 설명이 이해가 가요. 알았죠? 생태계도 바로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 에너지 흐름에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특징, 얘들의 특징은 뭐가 있나 가볍게 봅시다. 기본적으로 거기 뭐 어디로 흐릅니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에너지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구예요. 순환하지 않고 어떻다? 일방적이다. 알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 방향이 어디예요? 저온의 방향, 쓸모없는 방향. 이 표현이거든요. 저 순환하지 않고라는 문구는 왜 들어왔을까요? 물질은 순환하거든요. 맞죠? 질소 순환이나 산소 순환 맞죠? 물질은 순환을 하지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강을 보면 강물이 항상 흐르죠. 응? 강물은 항상 흐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근데 얘가 항상 흐르려면 뭔가 물을 대주는 원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상류 쪽에. 그쵸? 그래야 물이 항상 흐를 거 아니야? 에너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누군가 공급을 계속 해주니까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에서 유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에너지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 그게.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 자체가 뭐 생태계 내에서 지구계 내에서 생명 시스템, 지구 시스템 모든 에너지 근원은 뭐다?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저게 성립해요. 됐죠? 그래서 보세요. 항상 처음 출발은 태양 에너지에서 어디로 변한다? 화학 에너지. 태양 에너지에서 어디로? 화학 에너지로의 전환이 출발이다. 누구의? 생산자. 무엇을 통해서 저렇게 합니까? 광합성을 통해서요. 맞죠? 그래서 생산자의 광합성은 말 그대로 무기물을 유기물로 최초로 만들어내는 데 의의가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광활한 빛에너지, 열에너지 등을 보이는 화학에너지 물질로 바꿔주는 애들이 누구다? 바로 생산자다. 쟤들이 중추입니다. 기본적인 중추.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얘기는 뭐냐? 좋아. 생산자는 저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의 두 번째 서막은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갈 때도 화학 에너지 형태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형태는 쟤랑 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쟤는 포도당 합성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포도당을 통해서 식물이 그냥 저장을 하게 되면 녹말이죠, 그게 녹말. 녹말 많은 식물이 뭐 있죠? 우리가 먹는 거, 뭐 감자, 고구마, 그렇잖아요? 그런데 쟤들이 그걸로만 저장 안 해요, 식물들이. 기름도 저장합니다. 식물이 기름으로 저장하는 거 누가 있어요? 그러면 당장 안 떠올라요. 그럼 여러분, 참기름 어디서, 들기름 어디서? 참깨 들깨에서 얻어지는 거잖아. 그 기름 만드는 거거든. 또 하나, 여러분 땅콩 좋아하죠? 호두 좋아하죠? 그 견과류 안에 기름 성분 많은 거 알죠? 식물성 지방. 그죠? 또 하나, 단백질로도 얘를 변형을 시켜요. 모든 식물은 단백질을 갖고 있어요. 함유량이 적어서 그렇지. 왜? 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물질 대사를 통해서 효소와 관여하게 되는데 그 효소의 대부분이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아예 노골적으로 단백질로 저장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뭐예요? 콩가루 식물들. 식물성 단백질. 맞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좀 다른 화학 에너지지만 화학 에너지 형태로 상이 이동한다. 근데 실질적인 화학에너지 형태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형태가 좀 다르죠. 식물로 초식동물로 들어가는 거랑 초식동물의 육질이 포식자로 가는 거랑은 달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기가 작은 동물일수록 많이 먹어야 돼요. 알았죠? 왜? 같은 부피당 에너지 소비량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쥐 같은 크기 설치류들은요 하루 종일 먹어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초식동물이 대부분 덩치가 큰 애들은 별로 없잖아요. 소나 이런 거 빼고는. 그죠? 대부분 덩치가 좀 왜소합니다. 그런 애들은 하루 종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육식동물은 어때요? 고칼로리죠. 이 고기를 얻는 애들이기 때문에 포식자들이 고칼로리를 얻기 때문에 그닥 많은 시간을 먹이에 들이지 않아도 좋아요. 한 번 먹으면 한 2, 3일 굶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 형태, 얘도 화학, 똑같은 화학은 아니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은 이쪽 화학이 훨씬 높겠죠. 맞죠? 그런 얘기를. 그리고 이게 보통 공통적인데 이 얘기 왜 하나 가만히 봐봐요.
영양 단계에서 생물은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해요. 자, 이게 뭐죠, 이게? 호흡이잖아요, 호흡. 그쵸? 이거 결정적인 거. 모든 영양 단계는 호흡을 한다는 거죠. 분해자조차도 호흡을 합니다. 그럼 그때 생기는 열 에너지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 수 없는 에너지예요. 무슨 에너지죠? 손실 에너지예요, 말 그대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생체량, 에너지량은 어떻게 됩니까? 줄게 되겠죠.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열 에너지 손실 때문에. 호흡을 하니까. 알았지? 자, 그렇다면 이제 그 4번 때문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생물량이라고 부르는 거 있어요. 개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을 뜻하는데, 먹이 피라미드 관계를 보면 상위로 갈수록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좁아지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총량 또는 이용 가능한 에너지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본적인 먹이 피라미드를 해석하는 내용 5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죠? 아, 에너지는 전환되는구나. 같은 화학도 다른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구나. 두 번째, 각 단계에서 에너지는 일방적으로 빠져나가서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에너지량은 자꾸 줄 수밖에 없는구나. 1법칙, 2법칙이 숨어 있다고 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5번처럼 이용 가능한 에너지가 줄면 그 상위 영양 단계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소멸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갈수록 가능한 에너지량은 줄지만 전 단계 에너지를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는 비율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비율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은 이런 얘기예요. 아까 한 얘기랑 동일한데, 식물을 먹이로 삼는 1차 소비자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 먹어야 돼요. 하루 종일. 누가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거 망보면서도 먹어야 돼요. 그 정도로. 근데 동물은 어때요? 한 번 먹으면 오래 가요. 왜? 그 먹이에 대한 효율이 좋거든요. 됐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우리가 따질 때 이걸 기억하나 모르겠다. 너네 생산자는 총 생산량이라고 부른다는 거 알지? 기억나냐? 그 총 생산량 중에 호흡량을 뺀 게 순 생산량이었지. 기억해? 그럼 그 순 생산량을 고사량과 낙엽량을 빼고 생장량을 빼면 거기에 피식량이라는 게 있어. 피식량. 그 무슨 양이야? 상위 영양단계 1차 소비자한테 먹히는 거잖아. 그치? 그게 1차 소비자의 에너지량이라고 했어, 안 했어? 맞지? 그럼 1차 소비자 입장에서 봐봐. 총 식물이 하는 광합성량에서 총 생산량에서 그 섭식량을 취해가면 그게 효율이야. 전 단계 에너지량분의 현 단계의 에너지량. 알았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런 말, 에너지 효율에 대한 얘기를 보면 가장 큰 정의가 이거야. 에너지 효율이 뭡니까? 공식적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자, 한 영양 단계에서요, 그게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1차 소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상위 영양 단계로, 이게 다음 영양 단계라는 게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비율이에요. 알았습니까? 이동하는
에너지의 비율. 이것을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라고 한다고. 아까 내가 말한 거 볼까요? 한 영양 단계에서, 자, 이게 호흡량이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총 뭐였고요? 생산량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사량, 낙엽량,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양? 피식량. 여기부터 순 생산량이었고, 기억하니? 그래, 요만큼이 바로 1차 소비자의, 알았어요? 이동한 에너지 비율이야. 이동한 거. 그럼 그 전 단계는 어떻다는 얘기야? 이거 전체가 한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장으로 가는 에너지 비율이라는 건 현재 이런 에너지인데, 현재 얘가 말하는 에너지량은 이게 되겠어요. 한 영양 단계에서, 보이죠?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에너지 비율. 노란 거 보네, 빨간 거.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그때 배운 거 기억하죠? 뭐 안 배웠다고 할 말 없어요. 그때 좀 가르쳐 줬습니다. 책임의 피. 알겠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노란 거 보네, 빨간 거 보면 그게 에너지 효율이에요. 누구? 1차 생산자예요. 1차 소비자였죠.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 효율을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퍼센트로 나타내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현 1차 소비자든 2차 소비자든 현 단계의 에너지량은 분자로 올리세요. 현 영양 단계 에너지 총량. 자, 지금의 현 영양 단계 에너지 총량이 이래요. 그 전 단계는 어떠냐? 그 전 단계. 그러니까 1차 소비자면 생산자, 2차 소비자는 1차 거.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 영양 단계. 에너지 총량.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에너지 효율. 근데 여기 혹시 물리학 하는 친구 있나요? 물리학? 손들어. 에너지 효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에너지 효율이랑. 만 줄만큼 에너지를 줬는데 한 400줄밖에 일을 못했어. 그럼 만분의 400이죠, 뭐. 그죠? 4% 나오겠네. 그쵸? 이런 게 효율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효율이 결정적인 거예요. 이 효율이 어디로 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에너지 효율은 높아지더라.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 있잖아요. 분해자는 어떨까요? 분해자. 분해자도 뭐 에너지로 가져가잖아요. 종속 영양 생물이니까. 우리가 왜 여기서 분해자를 빼냐면, 분해자는 말입니다. 다음 단계로 연결해주는 에너지 연결해주는, 다 연결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그지? 뭐 1차는 2차에, 2차는 3차로 넘겨주는 애들이잖아요. 생산자는 1차로. 분해자만큼은 소멸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연결자보다는 소멸자. 걔들 특징이 그거예요. 생장을 하지 않아요. 한다 그래도 약간. 그러니까 거의 흡수한 에너지는 호흡량으로 끝나요. 그래서 걔들은 그래서 그 ATP를 생산해서 분해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써요. 걔들은 몸 안에서도 물질돼서 안 해요. 몸 밖에서 하지. 알겠어요? 효소를 뿜어내서. 그래서 걔들을 취급을 안 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생체 피라미드라는 게 있을 거야. 보이죠? 생체 피라미드가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안정된 생체 피라미드는 말 그대로 삼각 피라미드 형태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간단하게 요런 형국이에요. 요런 형국. 이게 가장 안정한 형국이에요. 자, 생산자, 프로덕트, 커스터머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봐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형국, 감소하는 형국 이 두 가지만 구분해야 되는데 뭐 거의 감소하죠. 개체수 감소하죠. 사실 개체수는 생물량과 똑같거든요. 물론 이 생물량이라는 게 개체 하나의 크기가 크면 클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개체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더라.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도 맞아요. 그 보유한 에너지도 요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들은 모두 올라갈수록 어쨌다? 감소하는 형국인데 올라갈수록 느는 게 있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누군 는다? 얘는 는다. 에너지 효율도 늘어요. 그리고 이거 좀 약간 보내지만 생물 농축량도 늘어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염에 해당되는 거예요. 중금속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쌓입니다. 쌓여.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번뇌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들어가는 개체 크기. 개체 크기도 사실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집니다. 물론 초식동물도 엄청 큰 놈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다고. 대부분이. 알겠지? 그냥 개체 크기가 체중일 수도 있습니다. 체중도 위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로만 저장해 놓읍시다. 자, 그러면 뭐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거 하나 해볼까? 시험에 매번 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해볼게. 자, 밑에부터 한번 치고 올라가 볼게. 요렇게 한번 보자. 빛에너지 20만. 얘가 어디로 가냐면 생산자로 간다. 자, 여기 생산자에 만으로 하자. 어떤 형태로 갔냐 지금? 만이 1로 넘어갔어. 얘가 무슨 형태로 가져갔지? 광합성 형태로 가져간 거 아니? 근데 얘가 얘 입장에서 보기에 호흡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생겨? 열 에너지가 생기겠지? 그래서 이렇게 써보자고. 5,500 정도를 빠뜨렸어. 그리고 봐라. 이쪽으로 빠지는 건 분해자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봐. 분해자는 뭐라고 설명하냐 우리가? 얘가 3,500으로 넘어갔거든. 분해자로 넘어가는 건 우리가 봤듯이 호사 죽는 거 낙엽량 요렇게 보자. 얘는 뭐라고 보고? 호흡량 요렇게. 무슨 형태로? 열연의 형태로. 자, 근데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그랬잖아. 얘가 딱 10,000 정도를 가져왔다고 쳐보자. 10,000 정도를 갖고 왔으면 5,500, 3,500 얼마 남았냐? 한 1,000이 1,000이 남았잖아 지금 현재. 그치?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 1,000을 어디로 갔을까? 여기로 가요. 누구?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로 얼마가 갔다고? 1,000이 간 거예요. 1,000. 그래서 요거 잘 봐. 나가는 거 화살표 3개 합은 들어오는 거 화살표 하나랑 같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얼마니? 만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됐니 여기까지? 자, 1차 소비자가 1,000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나가면 호흡량 아니겠냐? 호흡량 값을 한 600.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것도 죽는 거 아니야? 고사량. 그리고 배설량이라는 게 있어 얘들아. 기억나냐? 배출량.
얘들이 고구마로 찌는 양, 그 양도 한 200 정도 된다고 써보자. 200. 그럼 이건 호흡량이 맞고, 얘는 고사량 또는 배출량 어디로 분해자로 뽑아내는 거지. 그럼 현재 들어오는 건 1000인데 나가는 게 현재 지금 800이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 얼마가? 200이 2차 소비자로 넘어갔다는 얘기. 이렇게. 알았어? 2차 소비자까지 왔어. 그럼 2차 끝내야 돼. 너무 힘들다. 자, 여기서 200이 왔는데 호흡량으로 150이 빠졌다. 호흡량으로. 그럼 얘네들도 또 죽잖아. 그래서 분해자로 넘어갔어. 50 정도가. 알겠냐? 50 정도가 넘어가서 뭐 자연사, 그 다음에 배설량, 얘들 동물 거니까. 그럼 이쪽으로 들어온 애들, 여기로 들어온 애들을 모두 우리는 얘들을 뭐라 부른다? 분해자로. 분해자가 여기 있었던 거야. 그럼 분해자도 똑같다는 얘기야. 얘도 뽑아내겠지. 무슨 양으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얘들은 생장량이 전혀 없다고 거의. 다 호흡량이겠죠? 호흡량으로 얼마가 빠져나가야 되는 거야. 얼마가. 들어온 거를 다 더하면 된다. 얼마냐? 딱 더하니까 3750 나오지? 그래서 이게 3750.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자, 에너지 효율을 따져보자. 먼저 생산자 전 단계 에너지량 20만 분의 얼마? 만. 몇 퍼센트냐? 한 5% 되겠나? 5%? 아이고. 곱하기 100. 요런 식으로 되니? 그럼 1차 소비자. 자, 생산자 총량이 얼마야? 만. 그 다음 얘가 가져간 거. 이거 뭐라고 한다고?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섭식량. 생산자 입장에서는 피식량. 얼마? 1000. 그럼 얼마? 10%. 이렇게. 그럼 2차 소비자도 해볼까? 천분의 얼마를 가져갔어? 200. 몇 프로? 20%. 어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효율이 자꾸 높아지구나. 보여? 저렇게. 알았지? 그리고 에너지가 안 돈다는 거야. 일방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을까요? 계산해 보니까 높은데요. 그거보다도 이 화학 에너지가 아까 형태가 다르다고 했잖아. 그지? 그 화학 에너지 형태가 소화도 잘 되고 효율도 높은 형태이기 때문에 먹잇감 자체가. 알았니? 니네 식물은 먹으면 얼만큼 소화될 것 같아? 대부분 고구마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초식동물들이 고구마를 많이 찌는 거야. 소화를 다 못 시키고 내보낸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하지만 동물들은 육식성을 섭취하게 되면 거의 다 없을 거야. 아시겠어요? 이거 먹은 건 이만큼인데 고구마는 이만큼 나오잖아. 근데 저기 초식동물 어때? 먹으면서 계속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다. 그래서 단위 무게당 에너지 소비량이 좀 더 늘어나는 것이 상위 영양 단계로 갈 수 있는 에너지 형태다. 알겠죠? 자, 생태계 평형을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밑에 생태 피라미드는 됐고, 생태계 평형. 얘들아, 여기는 어디랑 겹치냐? 통합과학이랑 겹치냐? 통합과학이랑. 그치?
통합과학에서도 여러분 내가 이 그림을 그려주고 평형에 대한 얘기를 정의를 해주겠지만 여기는 사실 정의보다도 이해가 앞서는 곳이에요. 이해가. 자, 보겠습니다.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오류를 범해서 틀릴 만한 거는 꼭 어디다 구티에 적어놓는 거예요. 생태계 평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되게 큰. 생물 군집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생물 군집이 종류, 개체수가 균형을 자 이거 잘 보세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안정된 상태를 만드는 거지 결코 숫자가 복귀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네 눈신토끼하고 스라소니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죠? 눈신토끼가 이제 피식자에 해당되고 스라소니가 포식자에 해당하는데 눈신토끼 개체수가 늘어나면요 평형이 깨진 거예요. 그럼 누가 늘어나주죠? 스라소니가 늘어나서 안정된 상태를 만드는 게 생태계 평형이라고 해요. 걔가 다시 눈신토끼가 처음에 개체수만큼 돌아가고 스라소니도 처음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애들이 상당히 착각하는데 개체수가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평형이 아니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 그건 알아두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도 뭐 파괴 요인, 뭐 평형 요인,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로만. 평형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왜 생태계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평형이 되느냐? 물질이 순환하니까. 그쵸? 물질이 순환합니다. 또 먹이 사슬이 거기에 관여를 해요. 상위 포식자가 걔들을 그냥 냅두지 않는다고요. 개체수를 늘려서라도 왜? 먹을 게 풍부하니까. 그 다음에 무기환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기환경? 무슨 말이냐면 자, 무기환경은 이런 겁니다. 아니 무기환경이 어떻게 생태계 평형을 조절합니까? 극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보면 알아요. 극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보면요 걔들이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그 악독한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기환경도 생태계 평형의 일조를 하는 거죠. 그죠? 먹이사슬, 물질의 순환도 왜? 계속해서 물질이 도는 거예요. 분해자가 다 분해하고. 알았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뭡니까? 거기 책에 있죠? 생물 종이 다양하고 그렇게 되면 먹이 그물이 어떻게 되죠? 복잡해집니다. 생태계가 평형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짧게 걸려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복잡할수록 그냥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생태계 평형 유지가 쉽다. 이렇게 봅시다. 안정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알았죠?
생태계 파괴요인 돼버려요. 가장 우리가 손쉽게 하는 건 인간의 접근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라고 볼까? 인위적인 활동? 인간의 간섭 활동 이렇게 하죠. 인간의 이 간섭에는 뭐가 있을까요? 서식지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왜 인간이 서식지를 파괴해요? 주거 공간을 넓히거나 경장 면적을 넓히거나,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간섭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저거 외래종의 유입, 그죠? 좀 멋있으면 기화생물, 얘도 기화라고 써요. 기화생물 있죠? 기화생물이 투입되면 뭐가 변하냐면 먹이 그물이 캐져요. 얘에 의한 먹이 그물 변화. 여러분 초창기에 TV 뉴스 많이 봤죠? 개구리가 뱀 잡아먹는다고. 그 개구리가 누구였습니까? 황소개구리. 지금은 그 황소개구리가 우리 생태계의 한 축이 됐어요. 그럼 우리로서는 뭐가 커진 거죠? 생물 다양성이 커진 거죠. 더 안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걔가 왜 위험했어요? 독불장군이었으니까요. 걔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조절합니까? 그 외갈이 있죠? 촥 해서 물고 젖는 걔가 그렇게 황소개구리. 그 다음에 그 청둥오리, 그 오리들 있죠? 걔들이 그렇게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많이 먹는데요. 그리고 그 외갈이도 또 올챙이 많이 먹고, 결정적으로 수달이에요. 수달이 돌아와서. 수달이 돌아와서 겨울에 맨날 붕어 먹다가 별미로 또 우리 황소개구리 먹고. 뭐 그러니까 수위가 조절되는 거죠. 얘들이. 어쨌든 간에. 알겠어? 그리고, 이거 이제, 이것도 무시 못하죠. 자연재해. 어디에 뭐 산사태가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그 수몰 지역이 생겼다든가, 태풍이 한번 지나갔다든가, 그러면 이제 뭐 당연하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생태계 피라미드가 움직이는 거 잘 보죠. 움직이는 거. 그 그림 거기 있을 거예요. 움직이는 거. 여러분 시험에 거의 누가 나오니까, 시험은 단골로 출제될 수밖에 없는 애가 누구냐? 바로 1차 소비자가 잘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맨 밑에가 프로덕트 2차.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피식과 포식 관계를 살펴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죠? 상위 영양경제가 많아졌는데 숫자가 확 줄죠. 그러면 얘도 어떻습니까? 늘어납니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요 끝에 맞춰서 확 늘어나는 거 아닌 건 알지? 선 끝에 맞춰주세요. 이러지 마요. 이러다가 얘가 다시 변하면 이거 잘 봐야 돼요. 흰색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흰색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해볼게요. 상위 포시가 너무 많아. 확 줄었어요. 얘가 확 늘어났으니까 줄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밑에 있는 애가 이렇게 된다니까. 얘가 줄니까 이게 넓어진 거야. 그리고 얘가 줄면 조금 있다 얘도 준다니까 이렇게. 근데 이 빨간 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 이 모습으로. 그럼 흰색과 빨간색이 생체량이나 에너지량이 같니? 아니잖아. 뭐냐? 유지. 다시 유지되었다. 이게 생태계 평형이라고. 개체수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여러분, 이 장이 뭐 하는 곳이냐면요. 지금 돌말 개체군의 변동도 그렇고요. 그 밑에 눈신토끼와 스라소니 관계도 그렇고요. 특히 눈신토끼와 스라소니는
생물적 요소 사이의 주기적인 변화예요. 포식과 피식. 근데 얘는 환경 변화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그 기체수가 환경에 어떤 영향에 따라 변하느냐를 구체적으로 써준 말이 있으니까 이거 잘 이해하고 나중에 문제 나오면 꼭 쓸 수 있도록. 자, 먼저 여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봄을 보십시오. 봄에는요, 지금 햇빛이 점점점 세지고 있고요. 수온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돌말도 생물이기 때문에 그 수온하고 햇빛의 양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햇빛이 점점 세지고 수온이 높아지는데 돌말은 그 햇빛의 영향도 받지만 결정적으로 영양염류, 알겠어요? 영양염류가 소모되면서 돌말의 개체수도 같이 커지는 과정. 그게 1번 과정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얘들이 정확하게 이거에 맞지 않잖아요. 근데 영양염류가 충분히 보장이 되고 햇빛이 세지고 수온이 올라가서 얘도 올라간다. 그래서 봅시다. 얘는 빛의 세기가 증가하고 수온도 증가하는데 영양염류도 충분해요. 충분하다고 보셔야 돼요. 많다라는 표현이죠.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누구도 돌말 개체수도 어떻게 된다? 급증한다. 개체수가 급증. 자, 이제 두 번째 거기 늦봄 혹은 여름을 봅시다. 돌말의 개체수가 굉장히 급감을 합니다. 그게 과연 빛의 세기나 수온의 영향이냐? 그건 아니죠. 여기는 확실하게 두고 영양염류량이 줄어서 먹이가 줄어가지고 주는 거죠. 근데 사실 봐봐요. 수온도 높아주고 빛도 충분한데 영양염류가 준다고 저렇게 확 주느냐? 일단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양염류의 감소라는 건 여름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강수량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돌말이 영양염류도 그렇지만 강수량이 높아지면서 농도가 떨어진다고 희석된다고 하거든요. 희석. 그래서 이거를 못 견디고 얘들이 개체수가 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초가을에 잠깐의 돌말의 그래프가 피크를 쳐요. 누구 덕분에? 영양염류 덕분에. 영양염류가 잠깐 커지는 그 틈에 개체수도 봐봐요. 그래서 거기에 초가을이라고 써놨는데요. 초가을에 돌말의 개체수가 감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전에 요 과정 요거를 놓친 거죠. 여기는. 그죠? 실제로 초가을은 영양염류가 약간 증가한다고 하는 게 나서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보다는 늦여름에 잠깐 증가했다가 돌말의 개체수는 왜 증가했습니까? 영양염류. 이 부분도 잘 보시라고. 영양염류가 커지면서 개체수도 커져요. 그런데 영양염류가 줄면서 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요. 요 지역은 영양염류가 커지는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 누구 영향받은 거예요? 빛의 세기와 수온이에요. 알았어요? 이건 영양염류 덕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 돌말의 개체수가 사실은 약간 증가가 맞아요. 저 감소라는 표현은 좀 틀린 표현이에요. 저거 약간 증가가 맞습니다. 아셨어요? 왜? 영양염류가 커지고 빛의 세기와 수온은 충분 조건이 됐다는 거죠. 통제 조건이. 알았습니까? 그렇게 요걸 해석을 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각 동그라미 1, 2, 3, 4번 중에 누구 영향으로 이랬느냐는 거죠. 1번은 모든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을 했어요. 영양염류, 수온, 빛의 세기가. 근데 2번은 무엇이 충족이 안 됐습니까? 영양염류가 충족이 안 돼갖고 돌말의 개체수가 감소한 거죠.
3번은 사실 영양염류가 받쳐줘서 얘가 커진 거예요. 약간 증가한 겁니다. 그걸로 끝나야 돼요. 감소했다고 표현은 좀 그렇죠. 근데 4번은 확실하죠. 이거는 영양염류는 충분 조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 때문에? 빛의 세기와 수온 때문에 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죠. 여러분, 수온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 저한테 저렇게 개체수를 좌지우지할까요? 모든 생물은요, 효소 활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효소 활동이 이 수온에, 물속에 사는 생물들은 수온의 영향을 엄청 받습니다. 아주 민감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열대어종과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사는 붕어하고 달라요. 열대어종은 이 염류량도 맞아야 되고요. 수온도 맞아야 돼요. 수온이. 어느 정도 이상은 돼줘야 효소 활동이 활발하게 진화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떨어지잖아? 더군다나, 멸치같이 생긴 놈 되게 비싼 놈들이잖아. 금방 죽어요. 개체수가 작으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덩치 큰 애가 오히려 키우기 쉬워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말 개체수에 영향을 준 요인은 딱 3개입니다. 누구입니까? 영양염류, 빛의 세기, 수온. 알았습니까? 요걸로 개체수가 결정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88쪽 가봐요. 갔죠? 여러분,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은요, 시험에 정말 잘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게 왜 안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야. 자, 지금 제목 자체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같은 종 내에서 개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법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종 사이에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먹이, 그 다음에 서식지, 그 다음에 생식, 그죠? 여러분 그 동물농장 같은 데 보면 막 수컷 띠띠라는 거 곰이 막 안고 공격하고 막 왜? 수컷들한테 두드려 맞은 애가 이제 막 그 심리적인 압박을 견뎌서 이유도 없이 그냥 암컷을 공격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식도 엄청난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질서 유지 방법이 없으면 걔들은 대량 멸종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먹이나 서식지 그리고 생식에 대해서는 순위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질서가. 그걸 써놓은 게 바로 1, 2, 3, 4, 5 요 정도입니다. 5가지. 자, 첫 번째 1번 텃새입니다. 텃새. 짧게 정리할게요, 여러분. 텃새는 먹잇감하고 서식지의 공간을 공유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일정 생활 공간을 차지하는 게 다 텃새입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죠? 일정 생활 공간은 뭘 의미합니까? 서식지와 먹이를 보장하는 곳이에요. 그죠? 거기로 들어온 건 모두 공격하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내기 어렵냐면 생식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생식은 수컷이 암컷을 찾아다니거나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정 생활 공간이라는 건 자기 서식지 보장, 그 다음에 먹이 보장, 그죠?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새들이 텃새예요. 대부분의 새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이제 이런 거죠. 포식자 중에 호랑이,
치타. 사실 치타는 종강 경쟁일 가능성도 있어요. 얘들이 안 부딪히고 몰래 도망다녀서 그렇지. 사자랑 서씨가 겹치거든요, 사실. 응? 그 다음에 표범 같은 애들이랑, 거기다가 좀 니들이 보기엔 띨띨해 보이는 하이에나. 걔들까지도 겹쳐지는 곳이에요. 근데 그들이 공존을 하잖아요. 뺏고, 뺏기고, 그러면서도, 뭐 사자 나타나면 도망가. 나무로 막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까지도 미세하게 따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내기 애매하다. 알았지? 얘만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런 거. 텃세 그러면 까치. 여러분 까치 승질 못된 거 알죠? 죄다 공격해. 야, 독수리도 공격하더라. 애들이 막 모여갖고. 황조롱이 이런 애들, 지들을 잡아먹는 새도 공격해. 그래. 자기 구역에 들어오면. 그치? 그리고 은어. 니네 은어 알아 몰라? 은어. 먹어본 적도 없지? 나도 없어. 은어가 수박 맛이 난대. 해에서. 꼭 먹고 얘기해주면 좋아. 진짜 수박인가? 그래서 꼭 먹고 얘기해봐. 쌤, 나요. 아, 진짜 난데, 수박 맛이 나는데 달콤한 시원한 맛이 그 회에서. 근데 은어 낚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은어가 텃세가 강한 놈이라 은어 한 마리를 그 바늘에 묶어. 그 던져. 그럼 은어 입장에서는 돌멩이 하나에당 자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은어거든. 웬 은어가 들어오잖아. 공격하려고 나왔다 거기. 그래 물려갖고 나와. 그 은어 한 마리를 미끼로 놓고 잡더라고. 그게 텃세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 여기 용하는 거지. 알겠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물개도 텃세가 되게 심해. 물개. 물개들 뭉쳐있던데요? 서식지. 정말 1m가 안 되네. 그게 그 텃세야, 텃세. 알겠어? 그런 것들. 얘들 텃세 없는 애들이 이제 펭귄 같은 애들이지. 펭귄은 공동 애를 사육해. 남이 새끼들 이렇게 품어주고, 가끔 이제 버리는 애들도 있지만. 얼룩말 같은 것도 텃세 되게 심하고, 가장 심한 게 이제 저거, 메기. 메기는 진짜 자기 서식지 공간에 오는 거 다 공격해. 그리고 저 두 종류 중에 문어. 문어가 자기 지역에만 있어. 문어가 잡히잖아. 그 지역에 문어 없어. 알았어? 그런 것들이 텃세.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어떠냐? 엄청 많지? 그러니까 사실 이 의미가 중요해. 텃세를 저들이 왜 텃세로 진화했을까? 이 정의인데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개체를 분산시키는 정의가 있대. 개체를 분산시켜. 개체군 밀도를 조절하는 요런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알았어? 뭉쳐 살지 않고 넓게 퍼져 살게 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 덕분에 우리나라에도 호랑이가 이제 내려올 수도 있대. 그 러시아가 그 우리나라 한국산 호랑이지, 백두산 호랑이 그 종인데 걔를 보호했나봐. 가지고 이 수십 마리 했던 호랑이가 수백 마리가 된 거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야, 이 지역은 내 거야, 나가. 그러니까 얘가 자꾸 남아하는 거야. 그래서 북한은 백두산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정보가 있대. 그럼 걔들이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동해를 타고 태백산까지 넘어오겠지? 그럼 니들 앞에서 깍꿍 한번 하겠지? 끝나는 거지 뭐. 알겠냐? 그런 거야. 자, 그 텃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애들이 행사하는 게 있어. 너네 TV에서 봤지? 그걸 텃세권이라고 하거든. 텃세권. 호랑이 같은 뭐 뿌리디? 자기 분비물 뿌리잖아. 막 몸을 부비거나 냄새를 막 맡게 하는 거. 이 텃세권이거든. 이제 그런 경우 있어. 털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뭐랄까, 송곳니 같은 것도 나무 막 깎아놓고 막 계란데. 저게 위협을 주는 거고.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텃세권. 자, 두 번째 순이제. 정말 많아. 이
순이제는 말이다. 하다못해 얘들아, 강아지를 4마리만 키워도 순위가 결정되는 거 알지? 1등 강아지가 있어. 아니, 강아지 한 마리 있어도 집안의 순위가 결정되지. 대부분 마지막 꼴찌가 아빠일걸? 그치? 강아지가 아빠도 무시해. 이런, 응응거리고. 먹을 거 주면 사랑 흔들고. 그런 거 있잖아. 엄마가 소파에 앉거나 너희들이 소파에 앉으면 얘가 바닥에 앉아. 아빠가 소파에 이렇게 다 앉잖아? 그럼 아빠 무릎에 올라가. 지가 위라는 거야. 근데 아빠는, 아이고, 나를 좋아해. 야, 너 정도는 내가 이겨. 이러면서 올라온 거야, 그게. 근데 아빠는 이제 다른 생각하는 건데, 아이고, 나를 따르는 거야. 그거예요. 그게 순위제예요. 그러니까 지들은 누가 이 무리의 대장이지를 알아. 그럼 그런 놈들은 꼭 약자를 밟어. 그걸 눈치 못 채는 아빠가 불쌍한 거지. 알았어? 뭐 밟힌다고 생각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결국 힘의 서열을 적용하지. 이것을 따라 먹이나 그다음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 쓰는 거야. 됐어요? 먹이나 배우자. 순위를 형성하는 걸 순위제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런 거는 어디에 봐도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닭에도 있고요. 그래서 수탉이 서열 1위잖아. 개에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은근 리더제랑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사실 늑대도 순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자 무리에도 순위제가 있거든요. 순놈이 먹고 나서 암놈이 먹거든. 물론 순놈이 먹는데 봐주는 애는 있죠. 누구예요? 지 새끼. 지 새끼는 봐줘요. 그리고 니네 사자들이 뭐 먹는 줄 알아요? 제일 먼저 사냥을 하면 걔들은 제일 위 순위가 높은 애가 내장을 먹어요. 내장은 먹기 편하잖아요.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순위가 거의 막바지 이르는 게 우리들이 좋아하는 뭐 갈비살, 허벅지살 이런 거 먹어요. 근데 먹으려면 어떻겠어요? 누가 이렇게 발굴해 놓은 것도 아니고 지가 뜯어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먹다 지쳐서 그냥 가는겨. 그럼 누가 먹어? 하이에나가 뼈채 먹는 거야. 뼈채. 그러고 나면 이제 진짜 애들이 고급 요리를 먹는 애들이 이제 독수리죠. 틈새 고기 다 발라먹는 애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순위제는 닭이라든가 그다음 대표적인 일본 원숭이들이거든요.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먹이를 이렇게 우리가 줄 때는 개인적으로 와서 뺏거나 막 그러잖아요, 걔들이. 근데 아침에 먹이를 준대요, 단체로. 먹이를 딱 주면 대왕 원숭이들이 먼저 와서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나중에 막 살려주고. 알았어요? 저런 게 순위제. 세 번째, 리더제. 이건 약간 또 차이가 있어요. 힘이나 서열에, 그리고 어떤 사냥이나 이런 것을 앞서는 것도 있지만, 철새처럼 어디를 이동할 때 앞장서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힘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까? 리더를 제외하죠. 나머지는 순위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평등하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기러기. 그 다음 늑대. 그 다음 양떼. 양떼 특히 이동하는 거 봐봐요. 누구 하나 가면 다 쫓아가요. 말들도 마찬가지고 누구 하나 가면 다 쫓아가요. 이런 게 리더제. 그렇다고 그 말이 힘이 세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러기는요, 쭉 눈으로 자기력선을 본대요. 지구 자기력선을. 그 새들은 그렇게 보인다네. 보고 막 가다가 앞에 있는 애 지치잖아. 그 뒤로 빠지고 딴 거 앞에서. 그러니까 딱 리더 자력에서 걔가 힘이 세고 이런 게 아니라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등한 거, 따라가기만 하는 거. 이동할 때 많이 쓰고 전투할 때 많이 써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뭐 기러기, 늑대, 양떼 이런 것들을 예로 잡는다. 애매모호합니다. 자, 네 번째 사회생활. 이건 이제 분업이라고 하는 건데, 분업 그러면 여러분 뭐가 제일 떠올라요? 일개미, 일벌 이런 거 많이 떠오르죠. 분업화된 애들이요. 그러니까 개미나 꿀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문화된 사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어떤 개미는 일만 하는 개미, 어떤 벌은 일만 하는 벌. 그 다음에 그들을 통치하는 뭐 여왕개미가 있고, 여왕벌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개미는 무조건, 여왕개미는 생식, 여왕벌도 생식. 그리고 이제 숙벌이나 이런 몇 개 중에가 이제 생식을 위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일벌들은 맨날 뿔이나 따라가고, 그죠? 그러니까 개미나 뭐 꿀벌, 사실 꿀벌 빼고 말벌도 역시요, 그죠? 말벌도 역시 똑같이 이런 형국이겠죠. 먹이를 찾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미나 꿀벌에는 여왕개미가 있고 여왕벌이 있는데 걔들은 생식단다. 일개미가 있고 일벌이 있는데 걔들은 일만 하는 애들. 그 다음 병정개미라 해가지고 싸우는 애들만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가드죠. 가드. 다 서서 앞에서 싸우는 애들. 그 다음 마지막 가족생활. 여러분 이 가족생활도 겹치는 게 많아요. 대표적 가족생활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사자죠, 사자. 그죠? 다시 말해서 새끼가 독립할 때까지 무리지어 보호하는 형태예요. 어미가 무리지어 다닌다. 그런데 그래, 사자 중요해. 사자도 그렇고 제비도 그렇고요. 여러분 코끼리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코끼리. 걔는 뭐 이모 삼촌 다 같이 다니잖아 그냥. 거의 혈연관계로. 걔들은 생물학자들이 연구했더니 죽었잖아요. 시체도 지나가다가 멈춰서 묵도를 할 정도로 그 뼈를 안 대요. 아, 얘가 네 8대 할아버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자, 이런 게 개체군내 상호작용이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고 이건 같은 종 안에서의 어떤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고 진짜 시험엔 군집이 잘 나온다. 알았냐? 군집은 그래프까지 외워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생장곡선 본 거 기억나? 생존곡선 말고 생장곡선. 그지? 그것도 좀 봐줘야 돼. 일단 군집을 한번 볼까? 하하. 내가 우리 군집 한번 볼래? 자, 일단 군집. 우리 여기서 다뤄지는 군집이 사실 식물을 주로 다뤄. 식물을. 근데 식물성을 왜 많이 다루냐면 식물만큼 조사가 편한 애가 없어. 동물은 가서 조사하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막 위협하고 그리고 저 높은 데로 뛰어다니고 이게 참. 근데 식물은 어떠냐? 그 자리에 있잖아. 관찰하기 쉬우니까 식물 군집을 많이 보거든.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보면 뭐 군집의 종류 해가지고 육상 군집과 그 다음에 수생 군집 이런 말이 있어. 요런 것들은 그냥 잠깐 정리 좀 해줄까? 무슨 얘기냐? 먼저 거기에 보면 요렇게 정리해봐. 군집의 특성이라고 써 있는데 군집 자체가 여러 종이잖아. 여러 종이 섞여 있는 거야.
여기서 여러 종이라는 건 그냥 뭐랄까, 동물군, 식물군이 다 섞여 있는 것도 뭐라고 하지? 군집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그들의 육상군집이니 수생군집이니 우리가 구별을 하더라도 식물군집을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 식물군집은 사실 생산자 있지. 생산자. 동물이든 식물이든 같이 살고 있는 게 생태계 군집이잖아. 이 생산자가 모든 걸 결정해. 생산자가. 알았냐? 그러니까 걔들이 개체수도 제일 많고, 알겠어? 거기서 그 군집을 가장 많이 결정한 중요한 생물 요소는 누구다? 생산자다. 알겠어? 자, 군집의 종류를 나눠보자. 첫 번째, 육상군집. 자, 육상군집에는 우리가 삼림, 초원, 그 다음에 황원, 거기 사막이라고 돼 있잖아. 사실 이게 뭐야? 황원이야, 황원. 삼림, 숲이겠지. 초원, 벌판이겠지. 그 다음에 황원. 여러분, 황무지라는 거 들어봤죠? 황무지. 좋은 땅에 나쁜 땅이야. 나쁜 땅이잖아. 그거야, 황원이. 휑한데, 그냥. 알겠지? 그러면, 삼림은 어떤 곳이냐라고 한다면, 목본, 초본이 굉장히 많은 거. 응? 목본, 초본. 그러니까, 사실, 조건이 이거야. 기온이 높아야 돼. 그리고 비가 많이 와야 돼. 이런 지역에서 형성된 애가 삼림이야. 알았어? 그런 애가 누구냐? 열대우리.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열대우리. 정글이라고 하잖아. 정글. 그 다음에 낙엽수림. 온대지방.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삼림이다. 알겠어? 뭐 낙엽수림 그러면 상록, 그 다음에 낙엽, 그 다음에 침엽수림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침엽수림은 뭐를 하지 않냐? 낙엽을 하지 않지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가장 육상의 대표적 군집이야. 육상의 대표적 군집. 사실 얘들이 식생에서는 최고다. 식생에선. 그리고 여기는 막 섞여 있는 거 알겠지? 섞여 있는 거. 목본도 있고, 초본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삼림이다라고 정의를 해. 그래서, 이렇게 목본, 초본이 꽉 차가지고, 인간이 들어가려면 정글도를 쳐야 막 들어갈 수 있잖아. 이런 데가 극상인 상태야. 극상. 숲의 최고 경지에 다다랐어. 알았어? 그러니까, 얘들은 오랫동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 것이 뭐라고? 삼림이다. 자, 초원. 여기 상대적으로 뭐 강수량이 좀 적어. 건조하며, 당연히 건조하겠지. 강수량이 적다. 자, 요것이 초원이 발달하는 조건이야. 그래서 초본 중심이지, 여기는. 얘들 뭐 열대 초원? 열대 초원? 얘네 세렝게티 알아? 세렝게티 들어봤어? 돈 벌면 거기 가라고, 놀러 가라고. 거기는 관목림 몇 개 있고 다 벌판이야. 알았어? 그 다큐멘터리 찍으면 다 거기잖아. 알겠어? 다큐멘터리 찍으면 다 그렇게 된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실제로 사바나 기후라고 보통 얘기하거든. 사바나 기후로. 알았어? 그러니까 실제 요런 게 초원, 열대 초원이면
온대에도 초원이 있어. 건조한 지역에 온대 초원도 존재한다고. 뭐 사는 동물들은 좀 차이가 있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얘는 그냥 초본 중심. 요런 게 있다. 자, 황원. 강수량이 매우 적어. 비가 안 와. 그리고 이것이 매우 적으면, 기온이 매우 낮아도 이 지역이 황원이 발달할 수 있어. 그러면 강수량이 매우 낮은데 온도는 되게 높다. 그 어디요? 사막. 그지? 그래서 고온 건조인 사막이 여기고, 이렇게. 다음에 그 한대 사막이라는 게 있거든. 한대 사막. 그러니까 한대 사막이라 불리우는 것이 어디냐? 동토라고 불리는 툰드라. 식물은 거의 뭐 이끼리 수준? 알겠어? 근데 거기서도 살고 있는 애들이 술록 같은 애 살고 있잖아. 또 그 훑어 먹으면서. 됐죠? 자, 요런 것들이 육상군집이고, 이제 수생군집은 좀 깊이에 따라서 좀 다뤄주거든. 그러니까 뭐냐? 바다냐? 육수냐? 그래서 크게 담수군집하고 해수군집, 이렇게 담수군집과 해수군집으로 나뉜다. 그래서 담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있지? 하천, 호수, 강. 그 다음에 얘는 바다. 요 정도만 써놔. 그럼 선생님, 저수지는 여기야. 담수군집. 알겠죠? 자, 이제 거기에 보면 군집의 생태분포라는 게 써 있어. 요게 시험 문제 좀 나와. 요게 수평분포가 있고 수직분포가 있거든. 그 수직은 산이라고 보면 되고, 수평분포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냥 군집이 식물군집이야. 말 그대로.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막 동물, 식물 모두 다룰 것 같은데 거의 식물이야. 식생을 갖고 따지거든. 그래서 아까 내가 했잖아. 식생이 조사하기 좋다고. 그래서 실제로 환경, 그 서식 환경에 적응한 식물의 분포를 말하는 거야. 서식 환경에 군집 분포를 여러분들이 보고 파악하면 된다. 자, 첫 번째 수평 분포. 요렇게. 자, 이거는 뭐야? 위도별이지. 위도에 따른 거.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이 온도와 강수야. 온도와 강수. 춥냐, 덥냐, 뭐 적당히 덥냐. 알겠어? 그러니까 온도와 강수에 따라, 온도와 강수에 따라 그 환경의 위도마다 이게 다 다르니까 분포한 걸 수평분포라고. 얘들은 수평분포 자체가 꼭대기하고 맨 아래만 봐도, 꼭대기가 뭐냐? 툰드라지. 그지? 한대사막. 저 밑에 저위도가 뭔데? 사바나 혹은 뭐냐? 열대우림. 맞지? 열대사막, 열대우림, 열대초원. 그러니까 우림, 초원, 사막은
같이 있어. 항상 같은 위도에. 그 앞에 뭐만 붙이냐야. 그냥 열대냐 온대냐. 알겠어요? 그리고 그 툰드라와 온대 우림, 온대 초원, 온대 사막 그 사이에 침엽수림이 존재한다. 알았니?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있어. 이게 막 되게 유명한 나라들이. 그린란드는 동토야. 거기는 땅이 없어. 그냥 거의 지금 뭐 저기 녹아서 좀 그런데 툰드라 그러면 몽골 쪽으로 생각하면 돼. 몽골. 알았죠? 유목민들이 있는 곳. 그쪽. 알겠죠? 그리고 수직 분포는 그냥 한 지역이야. 한 지역. 고도에 따른 분포를 말해. 너네들 저기 한번 가봤냐? 아, 제주도 가봤냐? 제주도 산? 한라산 올라가봤어? 올라간 사람 없어? 자기 높은 산 가본 사람, 높은 산, 뒷동산 그런 거. 아니, 안 가봤어.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는 정말 산 타는 거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산이 싫어졌어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근데 가다 보면요, 여러분, 나무들이 점점 낮아져요. 산 꼭대기로 갈수록. 그래서 산 꼭대기에 가면 뭐 있는 줄 알아요? 금잔디가 있어요, 금잔디. 알았어요? 그 금잔디 있는 곳에서 내가 벼락을 한번 맞아가지고, 친구들 여섯 명이서. 산이면 내가 아주 치가 떨립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벼락 맞은 얘기를 직접 맞았으면 죽었죠. 1km 이내에 떨어진 벼락이 산 꼭대기에 암석을 타고 지나간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죽을 고비 넘겨본 사람 있어요, 혹시? 자기, 죽을 고비. 내가 그거 알려줄까? 죽을 고비인지 아닌지? 내가 2번을 겪었거든, 죽을 고비를.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하고, 그때, 번개 맞을 때. 그러니까, 니들, 이게 죽을 고비구나 하면, 내가 산 인생이 진짜 싹 필름처럼 지나가. 엄마 뱃속, 난 5살 이전의 기억은 하나도 없거든. 근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막 칼라로 나와, 칼라로. 그래서 쭉 지나가. 지금까지 산 인생이. 내 초등학교, 그 6살짜리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겠냐고. 근데 그때 지나갔다니까, 한번. 형들 그 조수 수영하는데 따라 들어갔다가. 갔는데 턱 뒤졌는데 바닥에 안 닿는 거야. 어떻게? 사람 살려를 진짜 나는 세상에 그렇게 크게 소리 질러본 적이 없어. 그랬는데 발이 닿았어, 땅에. 어딘가에. 그래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늘에 가가지고 지쳤으니까. 그런데 형들이 막 나와. 가자! 그 형들은 내가 아직 물에 빠진지 몰라. 그게 내 인생이 한번 그렇게 초라하게 외면당한 적이 있었고, 그때 2번째였어. 내가 나중에 한번,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죽을 법이라는 거구나 라고 느낄 거야. 여튼 그 고도에 따른 분포인데 이건 무언 차이냐면 온도차야. 온도차에 따라서 수직으로 군집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 꼭대기로 가잖아. 꼭대기로 가면 관목림류들이 있어. 관목대라 해가지고 꼭대기는. 그리고 아예 정상에는 나무가 없어. 그리고 이게 여기는 안 돼 있지만 그 소나무도 달라. 해송이 다르고 육지에 있는 소나무가 달라. 선생님은 이거 바닷가에 살았거든. 나 소나무가 다 그렇게 생긴 줄 알았어. 우리 동네 소나무는 이렇게 안 크고 옆으로 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대학교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야. 근데 옆으로 큰 소나무가 더 비싸. 여러분들 그 아파트, 신축 아파트 이렇게 가봤죠? 지금 살고 있는 데도 있을 텐데 그 앞에 소나무 꼭 심어 놓잖아? 그 메인 소나무가 1700, 1800짜리. 이렇게. 근데 그게 만약에 좀 작은데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다. 바로 공이 하나 더 붙을 수도 있어. 진짜 대나무 해송. 그렇대요, 그냥. 자, 그래서 수직분포나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군집의 구조라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군집 구조에서 여러분
그 먹이 사슬하고 먹이 그물은 중복 설명이에요. 앞에 있는 생태계 평에서 우리가 다뤄봤죠. 얘들이 복잡할수록 생태계가 뭐한다? 평형을 유지한다. 그래서 층상구조, 군집의 층상구조에 대한 것을 자세히 배워봅시다. 알았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군집의 층상구조는 식물만 나와. 자, 높은 데부터 낮은 데로 어떠한 식생이 분포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이게 전형적인 숲 형태예요. 맨 밑에 보면 삼림의 군집의 층상구조에서 식물 군집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삼림의 층상구조 써 있잖아. 이 삼림의 층상구조가 식물이에요. 식물 군집을 뜻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맨 꼭대기에 뭐 있습니까? 교목층이 있죠. 교목층. 이게 전형적인 누굽니까? 양수림이야. 근데 얘들 정의는 이렇게 돼 있고 막 써 있는데 자세히 알려주는 데가 없더라고. 높이 8m 이상. 알았어? 높이 8m 이상 큰 나무를 교목층이라고 해요. 이런 걸 교목층. 그 다음에 아교목층이 있어. 요거는 작거든. 요게 높이 2에서 8 2에서 8m 이것들의 나무를 아교목층이라고 해요. 요런 유들의 나무라고 좀 보면 돼. 그 다음에 관목층이 있어. 얘들은 높이 2m 이내. 작은 나무들. 이런 것들이 관목층.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이제 초본층이라는 게 있거든. 풀이겠지. 초본이. 그래서 초본층 같은 경우는, 1년 한 해살이? 2년 살이?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뿌리 말고 줄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상부라고 하거든. 지상에 노출된 부분, 일 년 또는 2년 이내 고사하는 식물.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다. 1년이나 2년 내 고사하는 식물. 알겠어요? 스스로. 자, 그 다음에 지표층이라는 게 있죠. 자, 이 지표층은 그냥 여러분들 보면 양치식물 밑에가 선태거든. 이끼류들. 선체식물이 여기에 해당되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균류. 여러분, 균류가 뭔지 알아요? 세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버섯. 알았어요? 균류는 버섯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로 따지면 기내, 딱정벌레. 이런 애들이 여기에 서식이에요. 지표층.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깊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출된 것도 아니니까 이끼 사이를 이렇게 파고 들어다니면서 지나다니는 애들. 그 다음에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중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 지중층은 그냥 균류, 세균류 얘들이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균류나 세균류. 아울러 토양에 통풍을 잘해주는 지렁이, 두더지, 이런 애들이 서식하는 곳. 좀 깊은 곳이 되겠죠.
요 정도 정의로만 알아두고요. 초본층, 선체층, 뭐 여기서는 지표, 여기는 선체층이라고 했네, 얘들은. 지표층이 선체층입니다, 여러분. 바뀌었나? 이름? 요런 것들로, 됐죠? 요런 것들로 보자. 자, 이제 군집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 보이죠, 여러분? 이 개체군들이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분, 그 종 중에요, 어떤 특정한 것을 대표하는 애들이 있어요. 종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이 살면 이쪽의 기후가 이렇고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표종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너무 개체수가 적어서 희소종, 희귀종, 우리가 말하는 천연기념물, 그런 애들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뭐 지표종 혹은 희소종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 그냥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 써 있는데, 그냥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군집종? 그러니까 군집 중에서도 특수종은 그 생태계를 책임지는 핵심종이라는 애가 있고, 제일 많이 사는 우점종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환경을 대표하는 지표종이 있고, 야, 얘는 보호해야 되겠는데 희귀종이 있고,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첫 번째 요렇게만 정해줄까? 우점종이 뭐냐? 우점종, 일단 개체수가 제일 많아야 돼.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방역구법을 배우거든. 어느 특정 지역에서, 그것도 식물이야, 역시 또 식물. 걔가 어디 안 도망가니까. 야, 사자 막 있고 그런 데서 애들 놓고서 헤 던져가지고 여기 몇 마리 있고 그러다 내가 잡혀 먹지. 그러니까 거의 식물 갖고 따지는데 개체수가 많고 넓은 면적의 서식이 돼야 돼. 얘들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애거든. 이런 개체군을 우점종이라고 해.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구했을 때 상대값이라고 하는데, 상대 밀도, 그 다음에 보통 상대 피도, 이런 건 이제 빈도도 여기에 가는 거예요.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밀도는 그냥 면적당 개체수야.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말이 맞아. 그리고 개체들마다 그 면적당의 면적은 똑같을 거 아니야. 같은 면적 안에 사니까. 개체수 높으면 밀도 높아. 근데 빈도는 뭐냐면, 단위 면적 안에 10개가 있든 1개가 있든 그냥 있다 없다만 따지는 게 빈도야. 알았어? 그럼 빈도수가 크다는 건 넓은 면적에 퍼져 있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 다음에 피도는 그 식물이 피자인데, 그 식물의 크기가 크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잖아. 식물이 작으면 면적이 적게 차지하고. 그거야. 전체 면적당 얘들 개체수가 차지하는 면적. 알았어요? 이 세 개가 제일 높은 애가 우점종이에요. 결국 방영구법을 찾는 이유는 우점종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거기에 핵심종 봐봐. 자, 핵심종은 군집 구조에, 그러니까 얘가 지금 결정적인 우점종은 아니야. 우점종은 아니야. 그 생태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
이런 애들이 니네도 들으면 아 그렇겠다 하는 애들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수달도 그래. 수달이 수달도 황소개구리 이런 것도 다 잡아먹으니까. 그 다음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불가사리 있지. 이게 불가사리는 사실 어패류 양식을 하시는 분한테는 달갑지 않은 손님이야 얘가. 근데 이 불가사리가 성게를 그렇게 잘 잡아먹어. 니들 성게가 걔들이 식물성 플랑크톤 다음으로 개체수가 많아지는 거야 1등이야. 걔들이 싹 깔리면 산호가 다르고. 근데 얘들이 그걸 잡아먹어. 그리고 비버 있지 비버. 이 비버는 캘리포니아주 쪽에서도 엄청난 난리를 겪은 적이 있는데, 비버가 그렇게 유럽 사람들이 그 털을 좋아하나 봐. 니네 미국 최초의 백만장자가 캘리포니아 가서 금킨 사람이 아니야. 캘리포니아 가서 비버 잡은 사람들이야. 백만장자는. 걔를 죽였더니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야. 걔들이 천연 보를 만드는 거 알지? 강을 막아서 나무를 막 깎아갖고. 그러면 천연 습지가 형성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환경 변화를 유발해서 물고기며 새들을 모이게 하고 동물을 모이게 해. 근데 그 보를 강경을 허물어뜨렸다고. 하루에 사는 사람들이. 가뭄이 물이 부족하니까. 그랬더니 물살이 세지는 거야. 보가 막아줬는데 물살이 세지게 공류가 아니고 직류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전체가 황폐화돼 버렸어. 그래서 한 7마리인가 생태학자들이 한 10년 지난 후 뿌려놨는데 한 6마리가 그 근처에서 살면서 보를 짓고 멀리 가 넘으면 400km까지 갔대. 그게 가서 거기서 보를 짓고 생태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런 것들이 핵심종. 그래서 불가사리 아니면 비버 이런 애들이 핵심종으로는 최고다. 다음에 쥐표종. 이건 환경의 대피종이거든. 그러니까 특정 지역, 그 다음 특정 환경에만 분포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일단 지의류라는 게 있거든. 황폐한 토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생물이라고 보면 돼. 얘가 SO2에 굉장히 민감해. 다시 말해서 이 지의류가 딱 있다. 이쪽 주변에 공기 괜찮은데? 이런 거야. 그리고 맹꽁이가 있거든. 맹꽁이 지금 거의 없을걸. 기후변화에 민감해. 특정 뭐가 안 맞으면 맹꽁이가 살지 못해. 그리고 여러분들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쪽 에델바이스라는 꽃 알아요? 에델바이스? 들어는 봤어요? 이게 꽃이거든요. 근데 꽃인데 꽃잎에 솜털이 있어. 알겠어? 에델바이스는 고산지대. 얘가 잘하네? 그럼 1700m 이상. 알았어요? 저런 것들이 지표종. 자, 희소종,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천연기념물. 군집내 개체수가 가장 적다. 요렇게 보면 된다. 알겠어요?